제목을 그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화학과 출신이에요. 보분자화학 출신. 아까 김재영 박사님께서 공장님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10년 근무를 하다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5년에 유니스트로 이직을 해서 10년 됐네요. 앞으로 한 10년쯤 더 일을 하면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은퇴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 반도체 대학원이잖아요. 화학을 했는데, 그리고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제가 지어놓은 빔라인이 두 개인데요. 9A 유삭시 빔라인, 저기 안영주 박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그 빔라인을 화학한 사람이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처음으로 인베큐 원줄레이터를 했던 시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유니스트 빔라인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게,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리고 제가 화학 중에 보분자학을 했는데 반도체를 설마 하고 있을까? 좀 그런 입장까지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물론 이제 스캐터링 안에는 디프렉션 들어가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는 화학과라서 식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피지컬 케미스트리 되게 싫어했어요. 수식이 나오면 머리 아픈 사람이어서 오늘도 수식은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할 거고, 수식 모르는데 제가 피팅도 하고 모델링도 가능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연구를 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직관을 좋아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알면, 지금은 프리웨어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트랜스미션이든 GI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진짜 컨셉, 그것들만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그러면 빛은 과시광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지개에서 이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건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공기 중에 떠있는 물 입자 크기하고 들어온 가시광선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디에이션이든 뭐든 에너지를 가진 어떤 광원하고 거기에 떠있는 입자, 그래서 13.5 마이크론쯤에 해당되는 물 워러 드랍이 있으면 무지개를 그 숲에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노을 질 때 그 캐나다 이런 데 가면 저녁 하늘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떠다니는 이런 그 씨앗 있잖아요. 씨앗들이 떠다니는데 그게 한 20-30 마이크론짜리 있어서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는 리얼이잖아요. 직접 생긴 그 모양. 근데 얘처럼 이렇게 무지개가 되는 거는, 이거는 디프렉션 혹은 스캐터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실제 아톰들이 존재하고 있거나 실제 있는 물질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건 눈으로는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컨셉이에요. 똑같진 않아요. 이게 다이렉트리 연결은 안 되지만 연관성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컨셉 중에 하나예요. 리얼에 있는 원자 아톰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아니면 전자가 어떻게 순서들이 있느냐, 그거는 직접 보고 싶은, 일렉트론 덴시티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고 그건 직접 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게 엑스레이가 들어와서 인터랙션하고 뭔가 뭐 중간에 걸쳐서 이미지너리로 이렇게 디프렉션 패턴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미지너리로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것만 조금 이해하면 돼요. 이게 이제 컨셉이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기에 이제 벡터를 배우시고 그 대학을 가신 분들이 있고 전혀 벡터를 모르고 대학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까지 가는데 그 컨셉이 2차원 공부해서 3차원 넘어갈 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마음대로 리얼에서 이미지너리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 아, 그러면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이제 수식들을. 그 앞서서 싱크로트론이니까 싱크로트론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전 굉장히 이 그림을 좋아해요. 안쪽에서 돌고 있는 건 일렉트론이요. 직진하는 일렉트론들이 있을 거고, 일렉트론이 매그네틱 필드, 이게 이제 밴딩 마그넷, 언줄레이터, 위글러잖아요. 직진하고 있는 일렉트론들이 매그넷 필드에 걸리면 플래닝의 왼손의 법칙에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지금 똑바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밴딩 매그넷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밴딩 되는 접선 방향으로 뭔가 나오는데 우리가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relativistic particle, 그러니까 거의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이온도 좋아요. 파티클은 여기 이제 차지드 파티클이에요. 그래서 화학 가속기 같은 경우는 전자 가속기, 전자인데 빛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는 애가 매그네틱 필드 안에서 힘을 받아서 방향이 꺾이면 이거는 방향이 꺾인다라는 건 가속이거든요. 속도가 바뀌어도 가속이라고 그러고 방향이 바뀌어도 가속이에요. 가속이 되면서 내가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에너지가 포톤으로 나와요. 그게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 경주는 뭐냐? 경수는 양성자 가속기잖아요. 거기는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화학은 전자 가속기예요. 그럼 여기 그 오창에 또 무슨 가속기가 있다면서요? 중입자 가속기. 혹은 중이온 가속기. 가속시킬 수 있는 파티클은 굉장히 많아요. 다만 빛의 속력으로 만들어주는 리니어 엑셀러레이터 파트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센 빔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거를 따다 쓰는데 실제 우리가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 물질에 들어가면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느냐? 포토 에미션.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저는 이 실험들을 다 했어요. 학위 과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세마이컨덕터 물질을 가지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정도 디프렉션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엑스압스도 전공하시는 분 있잖아요. XRF도 하시잖아요. XPS도 하잖아요. XPS는 주로 소프트 엑스레이 리딩이고 삽스는 하드 엑스레이 리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싱크로트론이 들어와서 이 물질하고 인터랙션을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 거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포토 에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처음에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레벨이 많이 있을 텐데 K 일렉트론을 떼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왔다. 혹은 K 일렉트론들의 에너지를 못 떼고 최외곽 전자만 떼낼 수 있는 일렉트론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삽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럼 최외곽 전자의 일렉트론을 떼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빈 공간이 생겨서 나가는데 얘가 뛰쳐나갈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인터랙션 안 하고 10이 들어왔는데 얘를 떼는데 5가 썼어. 그럼 5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재기만 하면 어느 레벨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가면서 얘가 옆에 있는 아톰들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애를 떼고 그 위에 있는 애를 떼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OJ 프로세스냐, 그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떨어지는 플로레센스냐, 이 다양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거기에 또 묻혀 있겠죠. 그래서 XPS나 엑스압스를 설명할 때는 실제 포토 에미션이라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 수만 가지들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씩 메인은 이거고 마이너는 이거고 이거를 다 찾아나가는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예요. XPS는 아니지만 엑스압스를 우리가 삽스를
제인스, 니어 엣지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드 리전을 좀 나눈다. 니어 엣지는 단순히 일렉트론을 떼내고 나면 얘가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는데 떼내는데 주위에 다른 아톰들이 이렇게 아웃고잉 일렉트론 웨이브로 가다가 그 옆에 있는 아톰하고 부딪혀요. 백스캐터링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웃고잉 하는 웨이브하고 백해서 들어오는 백스캐터링 애들하고 인터랙션을 일으키면 이 파장의 경무차가 딱 생기면 이제 오실레이션이 생긴단 말이지. 인터피어런스가. 그러면 내가 이런 익스텐드드 리전에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되는 것들을 잘 피팅을 하면 주위의 아톰이 얼마 거리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무거운 게 있냐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엑삽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프렉션은 뭐냐? 어제도 이제 저희 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대학원 시험을 브레그로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왜냐하면 스캐터링은 들어가는 거에 모든 물질의 스캐터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디프렉션은 그 중에 원오브 댐이거든요. 자, 디프렉션은 그 브래그, N 람다는 2D 사인 세타. 이때 이제 브래그의 스토리를 또 따지면 20대 후반에 노벨상을 아빠랑 받은 사람이잖아요. 로렌스 브로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XRD 머신을 만들고 아들은 이 수식을 만들어서 N 람다는 2D 사인 세타는 수식을 만들어서 같이 노벨상을 받았죠. 람다는 2D 사인 세타. 웨이브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웨이브가 하고 두 번째 웨이브 일정한 규칙적인 면에서 경로차는 이거죠. 이쪽하고 이쪽이 경로차잖아요. 경로차가 해보니까 이쪽이 D 사인 세타예요. 입사각이 D니까 이 길이 D 사인 세타. 이게 D 사인 세타. 합하면 2D 사인 세타. 2D 사인 세타가 뭐하고 같아요? 파장의 정수배가 같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요? 인터피어런스가 일으켜지는데 컨스트럭티브가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컨셉이 두 웨이브의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 회절이 된다. 라는 게 브래그 법칙의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좁아지면, 넓어지면 이러면 이제 들어갈 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웨이브의 요 경로차가 달라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스몰 앵글이냐, 와이드 앵글이냐, 스몰 앵글에서 보는 스캐터링 디프렉션이냐, 와이드 앵글에서 보는 디프렉션이냐 이게 정해지는 거고, 일종의 큰 물질 안에는 대부분 스캐터링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면 디프렉션이 된다 정도 컨셉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스몰 앵글에서 우리가 스몰 앵글이니까 디텍터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스몰 앵글을 보려면 샘플스 디텍터가 굉장히 멀어야 스몰 앵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스몰 앵글을 보는데 큰 사이즈를 본단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 보려고 하는 건 이런 빔 라인들이 있을 거고, 아마 빔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빔 라인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컬리네이팅 슬릿 시스템이에요. 빔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스몰 앵글 영역을 보는데, 이 스몰 앵글 영역의 빔이 만약에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퍼지면 어느 순간에는 이 스몰 앵글이 굉장히 이 억세스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가 아니고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피처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이 슬릿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빔 라인을 설계하고 그럴 때 슬릿이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샘플에서 디텍터 거리는 1m 이상 혹은 0.5m 이상을 두고 그 사이즈는 1에서 한 400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나노 스트럭처 안에 결정 구조도 되어 있으면 이제 와이드 앵글을 보는 거죠. 스몰 앵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어떤 쉐입으로 되어 있냐, 사이즈를 어떤 크기를 갖고 있냐,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냐, 그 다음에 몰레큘러 웨이트이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캐터링하고 디프렉션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디프렉션 실험을 하면 조금 피크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고 쉬워요. 뭐 좀 분석에 있어서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은 그냥 스캐터링이어서 이렇게 피크가 쭉 떨어지고 끝나는데 그거 갖고 막 뭐 얘가 폴딩이 됐네, 뭐가 됐네, 뭐 어떻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오더링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커밍 빔이 람다 1이란, 우리가 따지는 건 일라스틱 스캐터링. 일라스틱 스캐터링은 들어오는 파장하고 나가는 파장, 인커밍하고 아웃고잉이
저렇게 똑같은 파장을 갖는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스캐터링은 이 물질이 하나 있으면 아톰이 하나 있으면 사방대로 튀겠죠. 그러니까 뭐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킬 만한 게 없겠죠. 이제는 옆에 다른 애가 하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 케이스하고 요렇게 있을 때 케이스가 다르겠죠.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싱글 아톰들만 있으면 이거에 대한 폼 팩터가 메이저. 그러니까 폼 팩터를 우리가 피팅하는 게 되고, 이러면 이제 스트럭처 팩터까지 같이 가요. 스트럭처 팩터라는 거 공간상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느냐, 두 개가 사이가 거리가 뭐냐, 가깝냐, 그거에 따라서 얘가 만드는 웨이브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만드는 웨이브는 이렇게 될 텐데, 두 개가 둘이 중첩되면 여기는 뭐예요?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일으켜져서 뒤에 가면 회절 패턴이 관찰되고 이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럭티브 된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디프렉션에서 말씀드렸던 어쨌든 들어오는 빔이 있으면 그거를 막고 스캐터링 되는 빔들이 있을 거고, 이 스캐터링 되는 그 웨이브들이 공간상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절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뭐 디퓨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그 컨셉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가 있지 않고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피크가 나타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우리가 스캐터링 벡터라는 그런 컨셉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웨이브가 어떻게 나오고 막 이게 굉장히 볼치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컨셉에서는 Q라는 스캐터링 벡터가 4파이 오브 람다 사인 세타 정도만 우리가 일단 외우고 갑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유출을 하고 나면 뭐 그리고 n 람다는 2D 사인 세타하고 이렇게 같이 엮고 나면 Q라는 스캐터링 벡터는 2파이 오브 Q,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도메인 스페이싱, 뭐 이거죠. 이거에 해당되는 도메인 스페이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리를 Q만 알고 있으면 2파이로 나눠주면 2파이 오브 Q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캐터링 벡터라고 하는데, 자 이제 많이 디프렉션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 혹은 투세타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면이 있으면 이 면이 있으면 인커밍 돼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 앵글을 가지겠죠. 이게 세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빔에 반사되면 또 뭐가 나오겠죠. 이게 투세타예요. 여기에 디텍터 위치가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RD에서 세타, 투세타 모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들어가는 샘플 위치에서는 세타지만 디텍터가 봐서는 투세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면 스캐터링 벡터가 그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에 제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스캐터링 벡터를 만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스캐터링 벡터가 버티컬한 방향으로 시료를 이렇게 놓으면, 시료를 이렇게 놓고 세타, 투세타를 측정하면 들어가는 건 이렇게, 나가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스캐터링 벡터가 형성이 돼서 두께에 대한 정보, 아웃 오브 플레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세웠단 말이에요. 세우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건 이거죠. 나오는 건 이거죠. 그럼 스캐터링 벡터가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플레인에 대한 정보잖아요. 내가 시료를 똑같은 세타, 투세타를 놓고 측정하지만 스캐터링 벡터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두께에 대한 정보, 세워놓으면 인플레인의 정보, 아웃 오브 플레인, 인플레인. 지오메트리는 똑같잖아요. 내가 시료를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컨셉 하에 스캐터링 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 얻고 싶은 거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캐터링 랭스 덴시티 혹은 일렉트론 덴시티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그 씨앗 보여드렸잖아요. 그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간상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물질이 있으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징을 해요.
뭐 마이크론 수준에서 이미징을 하려면 우리 병원 가서 찍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노미터 스케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징 가지고 갈 수 있는 한계가 10나노다, 20나노다, 5나노다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옹스톤 레벨이잖아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일렉트론 덴시티하고 뭐 저거를 앰플리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인텐시티가 얻어지는 이런 스타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포리에 트랜스폼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포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이 친구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Techniques like X-ray scattering and X-ray diffraction can somehow probe the structure that we have inside the material.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atterns that we see in these experiments. It turns out that the patterns that we see in these experiments can be calculated. 네트워크이 자기가 이제 매트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포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It's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structure in the material. To make this easier to understand, we can play around with images. I can show you what a Fourier transform looks like for a given structure by transforming the images of this camera. And here we are. You will notice that I've turned this image black and white, and the image on this side shows us the Fourier transform. 본인 얼굴이 포리에 트랜스폼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Now, I should explain that that I have done this demonstration before, and you can actually find it on YouTube. So if you've seen it before, don't bother with watching this one because it's pretty much the same demonstration. So let's begin. The most simple structure is a single sphere in a solution. You will see that the scattering pattern of that consists of an oscillating function. Due to Bernoulli's principle, I cannot tell whether it's a white sphere on a black background or a black sphere on a white background,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phase problem in both scattering and diffraction. You see that the patterns are the same. In scattering, the larger the structure, the smaller the features. So here we see the structure of a very large sphere. You see that if I take it back a little bit, that the spacing between these oscillations increases. So the larger the structure, the tighter the angles. Anisotropic structures like cubes and ellipsoids will also show you an anisotropic scattering pattern. Here we see ellipsoids, and you see that these patterns actually rotate together with the structure. So when you Fourier transform or when you do a scattering experiment, the only thing that remains conceptually easy is that all the angles, all the rotations are exactly the same. Now, if I have a solution of structures, say spheres, you will see that if the solution is monodisperse, that the oscillations still persist. However, if I have a polydispersed structure, you will see that the oscillations disappear because we're now seeing a superposition of the Fourier transforms of each of these structures, more or less. But of course, for polydispersed aligned structures, we see something like this. So we see a smeared out pattern, but you can still see that it's anisotropic because if we rotate it, you see the main feature rotate together. Now to the diffraction examples. I have here a grid of points. You will see that we now see the diffraction spots appear on the Fourier transform. And if I increase the spacing between the points, you'll see that the Fourier transform spacing reduces.
Likewise, if I decrease the spacing between these points simply by moving this further away from the camera, the spacing between the points in the Fourier transform increase. Similarly, we can do grids, in which case you see a nice sort of kaleidoscopic effect of the grids. There's one more feature to this Fourier transform, which I can switch on in a moment. This is actually more of a gimmick rather than a feature. I can do the Fourier transforms in color. I still don't know whether it's going to be of any use, but you can show, for example, the interference pattern of spheres of different sizes with different colors. You see that each color has its own interference pattern because the sizes are different. Or you can show the Fourier transform of different shapes, each with its own distinct color. As I said, just a gimmick, but it's nice to know that you can do things in color sometimes.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수식도 없이 그냥 해도 우리가 얻어가려는 거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포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일종의 그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렉트론 덴시티라고 했죠. 로 R. 그 다음에 일렉트론 덴시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I R 큐.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 텀의 R 공간상의 R 벡터, 그 다음에 아까 스캐터링 벡터에 대한 Q, 그리고 그 앞에 이 들어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걸 정의를 할 때 스캐터링 랭스 덴시티, 일종의 그냥 덴시티예요. 덴시티의 포리어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럴 때 나타나는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 앰플리튜드의 제곱이 바로 인텐시티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리얼 스페이스에서 사이즈가 이렇게 동그란 게 되면 이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사이즈예요. 리얼 스페이스에서 사이즈하고 리소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이 간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렉션이에요. 그거 정도만 머리에 놓고 있으면, 자,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링의 이 오실레이션 텀이 되게 가까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이즈를 줄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링이 굉장히 이렇게 멀어지죠. 그 간격이.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와이드 앵글, 스몰 앵글이라고 생각하면 스몰 앵글하고 와이드 앵글에서 보면 스몰 앵글에서는 큰 사이즈를 보는구나. 똑같은 건데 그다음 와이드 앵글에서는 작은 사이즈를 보는 거구나. 사이즈는 반대. 우리가 뭐 리얼하고 리소프로컬하고 똑같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컨셉이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엘롱게이션이 됐어요. 위로 찌그러졌다. 그럼 무슨 소리냐? 위쪽으로 굉장히 위쪽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밑에 쪽으로는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즈는 어쨌든 내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게 두 개가 믹스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서 할 수 있는 디렉션입니다. 디렉션은 위쪽으로 엘롱게이션 됐는데 실제로는 나타나는 패턴이 이렇게 됐죠. 그럼 뭔가 수직 관계구나, 면에 대해서. 그래서 디렉션을 따질 때 실제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A, B, C가 있다면 리소프로컬 스페이스에서 L축에 해당되는 거는 리얼에서 BC 플레인의 수직인 거예요. 좀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울면이다. 리얼에서 생긴 거에 거울면. 그래서 이쪽 면만 맞고 튀어나가는 디렉션이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 작네 그러면 넓어야 되고 이쪽이 높네? 그럼 좁아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거꾸로 오리엔테이션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위쪽이 작으니까 위쪽으로는 크니까 이런 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자, 이제 디렉션이에요. 그 다음에 떡이 나타난 디스트리뷰션이 여러 개야. 그럼 무슨 소리냐? 큰 거, 작은 거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아이디얼하다면 저렇게 링 패턴으로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링이 스미어드 될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중첩되니까. 큰 거, 작은 게. 그러면 일단은 내가
폼 팩터만 생각을 하면 나타나는 패턴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에서 하기만 하면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노 파티클은 패셋 그 면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거울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판판하니까 뭔가 이렇게 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쉐입이 세모가 아니고 네모면 저거는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이런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엘롱게이션 되거나 틸팅이 되면 엘롱게이션 되면 이제 똑같은 컨셉이 들어가요. 위쪽으로는 크잖아, 이쪽 좁잖아. 그럼 저쪽은 좀 찌그러져 옆으로는 가고 그 다음에 스트릭이 어떻게 똑바로 안 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GI, SACS, GI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들 중에 나는 뭐 OPB를 한다 아니면 트랜지스터를 한다 그러면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만 보잖아요. 트랜지스터는 커런트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면을 따라서 소스하고들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파이 스태킹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내가 파이파이 스태킹이든 그쪽으로 흐를 수 있는 걸 찾아서 옆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파이 스태킹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로, 제로면이다. 그러면 제로, 제로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타나기에는 2D 패턴에서 어디서 나타나요? 옆에서 호리전털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거울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OPB, 그건 솔라셀이잖아요. 솔라셀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NIP 구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이파이 스태킹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리하다면. 그러면 파이파이 스태킹 면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디프렉션 패턴이 우리가 2D로 얻으면 어디서 나타나요? 이렇게 버티컬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것만 알면 아무 실험을 못해도 그냥 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의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패턴만 보면 얘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구나. 근데 그게 어떤 결정면이냐라고 하는 건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어떤 쉐입이냐 그것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쉐입도 링 패턴, 패셋 그리고 자주 보면 이게 삼각형인지 네모인지 그 다음에 반원인지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는 뭐 폼 팩터를 직접 그 매트랩으로 짜서 그거 이렇게 나오는 포리어 트랜스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스트럭처 팩터를 하겠다. 예전에는 그 폼 팩터를 만들어서 박사 논문 쓰고 스트럭처 팩터 만들어서 박사 논문 썼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놨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거기까지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이미 만들어진 폼 팩터, 만들어진 스트럭처 팩터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하면서 그냥 막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이런 컨셉들을 가져가야죠. 아까 그 그림에서 요건 이제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폼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지.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면 공간상의 배치가 여러 개가 돼 있어서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면 이제는 스트럭처 팩터가 나타나니까 저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공간상에 막 모여있다 점들이 그럼 이거 자체에 의한 폼 팩터를 링으로 나타날 거고 그죠? 그 옆에 이만큼 있다 그럼 이 거리에 해당되는 그거에 해당되는 스트럭처 팩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진한 부분이 있을 거고 진한 거가 어떻게 돼요? 중첩되죠. 그래서 스트럭처 팩터하고 폼 팩터가 같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컨셉만 쭉 이야기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솔루션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텐시티를 볼 때 폼 팩터하고 스트럭처 팩터의 곱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멀리 뛰어나 솔루션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한다라는 건 스트럭처 팩터를 1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멀리 뛰어나서 인터랙션 할 수 없다. 그럼 인터랙션이 뭐하고 관계된 텀이냐? 들어가서 사용된 파장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아까 그게 뭐 한 벨지 두 벨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 옹스트롱 파장을 쓰느냐 10 옹스트롱 파장을 쓰느냐 100 옹스트롱 파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얘가 볼 수 있는 애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OK에서는 스트럭처 팩터가 안 나타났는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500K를 썼더니 스트럭처 팩터가 나타나서 이거 시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 팩터를 굉장히 없애고 나면 이제는 폼만 나오는 그래서 하는 게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고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에 단백질이하고 어그리게이션 돼 있으면 GPC라든지 이런 걸로 다 그 다이머, 트라이머 떼내고 모노머만 쓰잖아요. 다 떼내서 그것만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측정하는 동안에 어그리게이션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컨셉이 이제는 내가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리어 트랜스폼이라는 이 컨셉이 이 수식처럼 앞에 일렉트론 스캐터링 덴시티가 있고 그게 뭐 코릴레이션 펑션이 들어가면 코릴레이션 펑션의 포리어 트랜스폼 이렇게 갈 거고 일렉트론 덴시티가 있으면 덴시티의 포리어 트랜스폼을 갈 거고 그거예요. 그냥 저 폼이 저렇게 보이기만 한다. 로 R, 덴시티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I는 이미지널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디스턴스에 된 거, Q는 스캐터링 벡터를 공간상의 DR에 인테그를 하는 저 폼이 보이면 저건 포리어 트랜스폼의 폼이다 라고 그냥 애우세요. 그리고 포리어 트랜스폼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요걸 한 가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포스트에서 합의할 때 요 표 하나 보여주고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요거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수업 안 해도 된다. 그냥 나가라 했어. 뽑고 싶은 건 이렇게 덴시티고 실제 나오는 건 이런 패턴이잖아요. 자 봅시다. 이 가는 방법이 얘를 모델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모델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야.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인텐시티는 보니까 앰플리튜드의 제곱을 통해서 왔어요. 그럼 이제 제곱을 통해서 왔다는 소리가 뭐냐? 아까 검은색 점하고 흰색 점이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페이즈예요. 페이즈 프로블럼이에요. 내가 검은색이 있는지, 그러니까 덴시티가 굉장히 베이스가 제로인데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지를 이게 스캐터링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페이즈 프로블럼이 생겨요. 그래서 모델을 잘 만들어요. 그럼 페이즈 프로블럼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탈로 그래픽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페이즈 프로블럼을 없애기 위해서 페이즈를 잘 알고 있는 셀레늄이라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페이즈 프로블럼을 없앤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모든 시료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이 루트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뭘로 얻어요? 내가 합성을 했거나 기존에 다른 사람이 했거나 아니면 템을 찍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적어도 약간의 단선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는 안 돼요. 즉 내가 이제 스피어다. 아니면 이게 뭐 디스크다. 혹은 라드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템을 찍든지 혹은 기존에 알려진 스캐터링 패턴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아까 만약에 이게 엘롱게이션 돼 있는 걸 다 하나씩 띄워놓았다면 패턴이 린이 아니고 뭔가 찌그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모르는 거에서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포리어 트랜스폼하고 여기까지 보내서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리얼 스페이스에서 리소프로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캐터링 패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어째 매칭이 됐다 그러면 그 구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신기하게도 한 가지 컨셉이 더 있어요. 나는 내 머릿속에는 포리어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리소프로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난 도저히 모르겠다. 리얼에서 좀 왔다 갔다 해보자. 그게 오토 코릴레이션. 그 컨셉이. 자, 오토 코릴레이션 되게 컨셉이 복잡한 것 같지만 쉬워요. 막 여러 가지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공간상에 이렇게 생긴 이 폼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덴시티하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U, 여기에서 보면 R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뜨고 옆에 있으니까 기준점을 두 개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제로 위치면 여기에 있는 건 R만큼 떨어지는 거, 여기에 있는 건 R 프라임만큼 떨어지는 거,
U만큼 떨어져 있는 거, 두 개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요 공간상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리얼로 있는 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코릴레이션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알면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도 가는데 이것도 역시 리버스로는 못 가요. 원 A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리에 인버스 포리에 이것도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포리에 트랜스폼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그리고 인텐시티는 실제로 이루고 있는 게 파티클 개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데인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스트럭처 팩터하고 폼 팩터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델타 로가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엑스레이에서 함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컨셉들 중에 데인시티가 있는데 둘 다 우리가 이제 아토믹 넘버로 따지면 양성 일렉트론이니까 하이 G 머티리얼은 스캐터링 파워가 세요. 그다음에 로우 G 머티리얼, 카본, 나이트로젠 이런 거는 일렉트론 데인시티가 낮아서 스캐터링 파워가 낮아요. 메탈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다 카본이야. 하나는 PMMA, 하나는 PS. 대부분 카본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구조가 PS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PMM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XRD 뭐 찍었더니 뭐 별거 잘 안 나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보는 건 뭐냐? 일렉트론 덴시티의 차이만 봐요. 차이만. 똑같이 1.5다 덴시티가. 그럼 일렉트론 덴시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덴시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이 물질의 덴시티만 정확하게 알면 일렉트론 덴시티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가는데 일종의 이제 덴시티에 해당되는 텀이니까 이건 리얼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지너리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건 또 인버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리얼에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가면 굉장히 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스캐터링 랭스 덴시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돼요. 이거 톰슨 스캐터링 랭스 덴시티 뭐 아톰이 해당되는 이런 파라미터가 있고 실제에 이제 물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밀도만 제대로 알면 아톰 숫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밀도만 알면 이렇게 일렉트론 랭스 덴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걸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매트리얼을 또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일렉트론 덴시티 요거를 계산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내가 디프렉션 패턴을 측정할 때 내가 H가 몇 개, 옥시전이 몇 개, 그 다음에 카본이 몇 개 이거를 넣어줘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런 스캐터링 랭스 덴시티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건 포리에 트랜스폼 말씀해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실제 이제 머리카락을 재는 그거여서 제가 이건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요게 머릿속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다음으로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갈게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피팅인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상에 R만큼 떨어진 두 개인데 여기서 몇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어떻게 코릴레이션을 하느냐를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갔더니 결국은 그 인텐시티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U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일렉트론, 그 다음에 U 플러스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일렉트론이 어떻게 코릴레이션 하느냐, 요거의 포리에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걸 하고, 결국 우리가 이거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제가 계산해야 되나요? 역시 이것도 프로그램 베이스에서 계산 잘 해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컨셉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피지컬 미닝은 결국 공간상에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인터랙션 하느냐. 아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웨이브가 들어와서 맞고 나가면
아웃고잉하고 인커밍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냐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냐 이 경로차가 어떻게 되는 그 디프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조금 확장을 하면 내가 여기 두 개는 굉장히 두 개가 디스턴스 가까우니까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U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엣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둘이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모양들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갖고 어떻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까 공간상에서 둘이 코릴레이션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얘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주변으로 해서 얘를 픽스를 시키고 얘를 자꾸 바꿔요. 여기 요거를 여기 갖다 놨단 말이지. 그럼 인터피어런스 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있지만 1이고 빵이라면 공간상에 빵이니까 없죠. 그 다음 여기 오면 없죠. 여기 오면 없죠. 여기 가면 1이죠. 있죠.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얘 쉐입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콜레이션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래? 저게 싱글이어서 쉬운 거지. 공간상에 떨어뜨려 놨거나 시스템이 한두 개로 굉장히 간단하거나 모노디스펄스하면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컨셉은 그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두 개 덴시티가 있는데 이 R값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R값을 바꾸는 거 우리가 앵글을 바꾸면 R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2디멘전이라면 Q값이 달라지면 그게 달라질 거라고. 이게 컨셉이 이제 머릿속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뉴탄 원자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그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더더군다나 리얼에서 나온대. 이미지너리가 아니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한 거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기본 컨셉이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몇 가지 스텝을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정규화를 시키는 거지,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지. 아까 그 인텐시티는 어떻게 한다 해서 일렉트론 덴시티의 디퍼런스라고 했는데 그게 평균 일렉트론 덴시티 두 시스템의 평균 일렉트론 실제로 인텐시티를 생각하면 하나가 1.3, 하나가 1.4. 그러면 1.3에 해당되는 스캐터링하고 1.4에 해당되는 스캐터링이 나왔는데 실제 나올 줄 알았더니 1.3만큼 백그라운드를 뜨겠죠, 걔는. 두 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1.3하고 1.4가 있으니 두 개의 평균인 1.35를 하고 0.5, 0.5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게 그 normalized 된 auto correlation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장점은 뭐냐? 내가 굉장히 이제 이 아톰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굉장히 멀리 하이큐로 간다.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스케줄링 테스트가 더 이상 콜레이션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오토 콜레이션만 하면 실제 그 계산상에 백그라운드 이렇게 뜨게 돼 있는 1.3이라는 계속 스캐터링을 주니까. 근데 우리 리얼에서는 1.3이 있다고 해서 1.3만큼 백그라운드를 만들진 않잖아요. 나오는 건 디퍼런스만 본다면서. 그래서 그 컨셉이 들어가는 게 실제 이 컨셉이에요. Relative Electron Density. 그래서 델타 로가 되는 거죠. 그 컨셉을 쭉 설명을 해놨고, 이제 그거 플러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퍼런스가 아닌 그냥 단순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은 데이터가 살아있지만 이 노멀리제이션 시킨 거는 무한대로 가면 빵이 돼서 굉장히 좀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지. 바비넷 리소프로시티 프린시플.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 콜레이션 펑션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보면 얘는 구별 못하는 거지. 플러스나 마이너스. 근데 한 가지 아까 제가 비디오 보여준 게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흑백으로 시작했죠. 흑백. 그러면 흑백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단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컬러를 보여줬죠. 그거는 다양한 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프트 엑스레이에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하드 엑스레이에서는 카본, 나이트로젠, 설포 이런 거 구별 못 하잖아요. 다 어차피 낮으니까. 근데 이걸 소프트 엑스레이 영역에서 가서 카본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카본만 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하고 하나는 나이트로젠이 메인인데 카본하고 섞여 있는 거하고 이 두 개는
하드 엑스레이는 아까 데시티가 디퍼런스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소프트 엑스레이 영역으로 보내면 카본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하고 나이트로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을 바꿀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레조넌트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소프트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하면 아까 칼라처럼 그거를 구별해낼 수가 있겠죠. 사이즈가 다른 것도 구별해낼 수 있겠고, 그래서 컨셉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디퍼런스가 두 개가 차이가 없는데, 일렉트론 덴시티의 디퍼런스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혹시 내가 에너지를 바꿔서 흡수하는 정도를 달리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어노멀러스 삭스라는 스캐터링 기법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골드가 있고, 뭐 망간이 있고, 니켈이 있다면 흡수하는 에너지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그 나노 파티클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뭐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터믹싱이 되어 있는지. 근데 어노멀러스 삭스도 그 디퍼런스가 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가능. 그러면 어노멀러스 삭스도 가능하면 어노멀러스 엑스레이 디프렉션도 가능하면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건 사이언스에 하나 나오는데 어노멀러스 왁스를 가지고 제올라이트 시스템을 가지고 사이언스에 냈더라고요. 제올라이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가 하프니 옥사이드 하는데 어노멀러스 왁스로 좀 해절 패턴을 얻어서 뭔가 옥시전에 대한 하프님에 대한 옥시전 디펙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에너지를 바꾸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컬러로 보여주는 방법은 그 기법이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좀 해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에서 보면 이게 디스오더링이 돼 있으니까 서로 아까 이제 이건 노멀리제이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만큼 떠요. 이렇게 서로 없으니까 거리만큼 있고, 그 다음에 아모포스라고 해도 뭔가 오실레이션이 생겨요. 그냥 공간상에 어쨌든 배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퀴드나 파라크리스탈은 이렇게 되면 이 거리에 해당되는 정보를 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리스탈 같은 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패턴을 가지고 뭐 어찌됐든 뭐라도 이 디스턴스를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얻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 결정하고 아모포스하고 크리스탈이 섞여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이 크리스탈의 시크니스, 우리가 이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패턴을 찍었는데 피크가 나타났어.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와이드 앵글에서는 아까 Q 값 놓고 2파이 오브 D 해서 2파이 오브 Q 해서 D 값을 구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D 스페이스면. 근데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롱 피리어드 L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는 뭐가 섞여 있냐, 아모포스하고 이게 정말 공간상에 빽빽하게 차 있다면 파티클 사이즈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파티클하고 매트릭스가 있으면 파티클의 센터 투 센터 디스턴스에 해당됩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에 의해서 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롱 피리어드인데 일부분은 크리스탈 영역이고 일부분은 아모포스 영역인데, 과연 그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오더링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타나면서 이게 크리스탈 시크니스 여기 해당되는 게 DC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롱 피리어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피리어드가 체인지가 됐다. 롱 피리어드가. 그럼 뭔가 달라지게 좀 오실레이션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시크니스가 체인지 됐다.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라멜라 시스템이든 뭐든 이렇게 크리스탈의 롱 피리어드가 조금씩, 대부분은 이제 아래 것처럼 나오겠죠. 맨 아래 것처럼. 근데 크리스탈 단순히 이 피크 위치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하는, 우리가 이게 이제 롱 피리어드면 결정 크기가 얼마냐, 크리스탈 사이즈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런 부분. 근데 요건 어디서 왔느냐, 여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아이디어랑 케이스는 이렇게 왔으니 거기에 약간 스미어링 된 이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한 가지를 더 들어가야 돼요. 아까 공간상에 그냥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들어갔죠. 노멀리제이션 시켰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컨셉으로 페어 디스턴스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PDDF를 해요.
거기는 뭐냐, 공간상에서 R값, 디스턴스에 대한 텀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굳이 뭐 피크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처음 시작은 제로로 만들자예요. 두 개가 딱 붙어있다. R값이 제로였을 때. 그래서 이런 쉐입이 나와요. 결국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오토 콜레이션 펑션의 컨셉을 그대로 들고 오되 앞에 R만 제곱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간상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어떻게 있는지, 서로 인터랙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DDF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저 컨셉이에요. 근데 이건 또 여전히 스몰 앵글 영역에서 와이드 앵글 영역으로 넘어가요. 내가 100K EB까지 측정할 수 있다면 내가 결정 구조가 아니더라도 아모포스 구조는 하여간 하이 레졸루션으로 PDF 분석까지도 가능해요. 결국 이게 또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나중에 엑삽스도 결국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삽스에서도. 그래서 데이시티들이 서로 인터랙션 하고 있는 게 결국 스몰 앵글에서도 이런 컨셉을 들어오고 와이드 앵글 가고 엑삽, 그럼 결국 뭐냐? 한 시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혹시 나노 피처가 있다 그러면 스몰 앵글도 찍고 디프렉션도 찍고 엑삽스도 찍어요. 그러면 뭐가 베스트인가요? 자, 원리상 디프렉션은 크리스탈 리니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상에 잘 규칙성이 있어야 아까 내가 브레그 로그 때문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엑삽스는 어때요? 삽스는 처음에 옥시데이션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려면 거기가 만약에 내가 제로가다. 그게 내 옥시데이션이 파지티브가 됐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K쉘을 떼내는데 더 높은 에너지가 들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슈링킹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옥시데이션 스테이터스가 높아지면 KH라든지 LH가 더 하이 에너지로 시프트가 되고, 그 다음에 리덕션이 되면 어떻게 일렉트론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걸 조금 떼기 쉬워요. 그래서 리덕션이 되면 더 로우 에너지 쪽으로 시프트가 된 걸 가지고 옥시데이션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다는 게 엑삽스의 제인스 영역이에요. 리에 엣지.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영역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는 스캐터링이 가서 돌아오는 거하고 오실레이션 되는 건데 거리가 1이내하고 2이내하고 3이내하고 다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1이내가 만든 오실레이션 하나, 2인 게 오실레이션 하나, 3인 게 만든 게 오실레이션, 그게 다 섞여 있어요. 1인 게 가장 크겠죠,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피팅하는 거예요. 온도 디스턴스에 해당되는 거. 그럼 얘가 엑삽스는 그러면 크리스탈이 아니어도 되네요? 아니죠. 내가 크리스탈 이유가 없잖아요. 내 메탈을 중심으로 어떤 아톰이 있으면 오실레이션이 주위에 없으면 짧게 끝날 거고 크리스탈이면 굉장히 오실레이션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엑삽스 테크닉을 엑삽스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결정이 아니어도 볼 수 있어. 메탈 옥사이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만 레졸루션이 좀 떨어져 있죠. 디프렉션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게 다 결정면이 있으니까 돼야 되는데, 그래서 XRD 하시는 분들은 PDDF까지 가면 그러면 그걸 다 커버하는 거지, 엑삽스. 그래서 우리나라에 PDF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굉장히 하이 에너지가까지 가서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40K, 50K까지 가서 굉장히 고고하게 짧은 거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외국 빅라인 가서 하긴 하는데 결국은 디프렉션의 PDF 분석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스몰 앵글도 마찬가지잖아요. PDF.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인터랙션을 보면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가 스캐터링 인텐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PDDF로 봤을 때 이게 스피어 타입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거의 다이아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린더 타입이면 이렇게 돼서 실린더의 거리는 어떻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는 여기서 떨어지고, 디스크 타입이면 이렇게 되고 두께는 이렇게 되고, 이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타입을 알면 좋아요. 자, 폼팩터는 여기서는 크게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근데 폼팩터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스피어가 있으면 이런 D값에서 오실레이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린더는 이렇게 되고, 디스크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그리게이션에 의해서 이쪽이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아니면, 진짜 얘가 쉐입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PDDF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보면 아 정말 얘 같은 경우는 실린더구나, 이건 디스크구나. 그 다음에 코어 쉘은 요거에 그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쉘이 나타나겠죠. 굉장히 이건 이미지너리에서 노는 거고 이건 리얼 스페이스에서 조금 더 아이디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뭐 헷갈렸던, 물론 여기에는 이제 스트럭처 팩터까지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플 수는 있지만 그 과정들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PDDF 거기에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는 만약에 이런 실린더가 있으면 이걸 좀 나눠서 길이 방향, 그 다음에 동그란 방향 하면 이런 팩터들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PDDF 포맷만 열심히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 나서 가장 쉬운 것들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패턴이에요. 패턴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아까 이제 스피어가 생겼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그다음에 뭐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제 단 조건이 뭐냐? 스트럭처 팩터가 그러니까 둘이 인터피어런스 일으킬 만한 그런 거리에 아니고 이제 거의 솔루션에 해당되는 거겠죠. 멀리 뛰어나야 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댄스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요? 댄스 시스템을 하는 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쉬운 거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솔리드 스피어 빨간색이면 오실레이션, 그리고 이거를 피팅, 아까 보니까 피팅하는 프로그램 누가 학생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피팅하는 프로그램의 하드 스피어입니다. 스타팅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감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요거 있잖아요. 요 간격이 사이즈하고 관계 있는 텀이에요. 혹은 가다가 이 드랍되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확히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이렇게 스볼이 떨어지는 이 부위가 이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는 텀 정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Q값. 왜냐하면 스웨링 다 돼가지고 이거는 오실레이션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얘 같은 경우 빨간 거나 뭐 이렇게 녹색 이런 것들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여기에 떨어지는 이 포인트, 그 떨어지는 포인트하고 얘가 가지는 사이즈 뭔가하고 좀 관계가 있구나. 그 값을 줄 건지, 그거의 절반을 할 건지, 아니면 1.5배를 할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스타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팅을 하고, 만약에 얘를 헷갈리긴 하지만 PDDF로 하면, PDDF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얼 스페이스에서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명확해요. 자, 하드 스피어 어떻게 생겼어? 쉐입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이 덤벨 어떻게 생겼어? 두 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컨비네이션에서 해서 보면 이제는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 그렇게까지 막 머리 아픈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그래서 요걸 한번 더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방향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패턴을 측정을 하면 이 1, 2, 3, 4, 5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 1번도 잘 안 해요. 일렉트론 덴시티 플럭체이션. 일렉트론 덴시티 플럭체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스캐터링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앱솔루트 스케일로 잘 안 하잖아요. 가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찍으면 여기 뭐라고 해요? 스캐터링 인턴시티 AU라고 해요. AU. 센티미터에 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안 쓰잖아요. AU라고 쓰잖아요. 아비터리 넘버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앱솔루트 스케일로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찍으면 스캐터링이 없더라. 그래서 물로 보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니스트 스탠다드에서 글래식 카본이라고 해서 이 글래식 카본을 측정하기만 하면 EQ에서는 인텐시티가 얼마, 그 EQ에서는 얼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둘이 오버랩 시켜서 나온 데이터에 곱하기 팩터를 하면 Y축을 앱솔루트 스케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다 앱솔루트 스케일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리뷰하는 사람들이 AU로 찍힌 거하고 앱솔루트 스케일로 찍힌 거하고 이거 뭐 좀 아는 친구네? 근데 뭐 굉장히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스탠다드 시료로 앱솔루트 스케일을 보존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때는 요게 여기에 해당된 요게 의미가 있죠. 제가 스캐터링에서 앱솔루트 스케일로 했는데 내가 물질을 A, B, C를 계속 넣는데 저 부분이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일렉트론 덴시티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냥으로 단순하게도 내가 뭐 합성을 하는데 합성 과정 중에 메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다른 걸로 볼 수는 있지만 메탈이 붙어서 걔가 뭘 구조를 형성을 하면 나오게 얘가 인텐시티가 당연히 올라가야 될 텐데 안 올라간단 말이지. 안 붙은 거예요. 메탈이 들어갔거나 뭐가 들어갔거나 하면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도별로 올라갔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1, 2, 3, 4 바꿨는데 그만큼 올라갔는지. 그래서 이게 스캐터링 파워하고 관계된 덴시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니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쉐입에 관계가 없어요.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뒤에 가서 설명할 텐데 리니어 플랫 정도 아마 이번 실습 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클 쉐입이 아까 여기 이 영역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 디스크냐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쉐입이 Q의 0승으로 떨어지느냐 마이너스 1이냐 요거에 따라 쉐입을 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드 레인지에서는 서피스 볼륨에 대한 포로드 레인지도 약간 해요. 그리고 아톰이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 이건 이미 이제 스트럭처 팩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인텐시티가 이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그때 이제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뭔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인텐시티는 이렇게 되면 로그 스케일로 로그 i에 그 다음에 q제곱, y축은 q제곱으로 하고 이 플러스를 하면 요 3분의 rg 제곱 요게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니어 플랫 하는 거는 내가 오리진도 만들 수도 있고 매트랩을 할 수도 있고 엑셀랩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근데 또 인터넷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넣으면 그냥 이건 해줘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주의할 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이거 보면 아까 요 오실레이션 이제 실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오실레이션 이렇게 가면서 웨이 퍼센트 올라가면서 디스트리뷰션 굉장히 커지는 거. 아까 봤잖아요. 스멸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 가우스한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뭐 프린징이 미싱 된다고 이런 걸 통해서 아무것도 분석 안 하고 일단 하고 이제 피팅을 해야죠. 시간이 지나서. 자,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 어떤 컨셉이냐? 공간상에 한 점을 뽑고 여기에서부터 1이 되는 거니 요거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알지? 1이 되는 거 하나, 또 제곱,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3이 되는 거, 그 나머지 아톰 6개. 그래서 6분의 20 했더니 RG는 1.8이가 나와요. 실제 이제 radius of gyration은 우리가 average squared distance of scatter from the center of object 여기에서부터 여기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RG가 쉐입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디스턴스를 처음에 유닛을 1이라는 걸 줬거나 2를 줬어요. 만약에 내가 1이 이거다. 그럼 0.5는 내가 못 볼 거 아니에요. 자, 1은 있고 이쪽으로 갔더니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쪽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가 그 페어 디스트리뷰션 펑션 하듯이 쉐입이 뭔지에 상관없는 거예요. 기니어 플랫 같은 경우. 내가 스피어든 라드든 뭐 그거에 상관없이 RG 값을 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RG가 1.8이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스피어일 때 RG가 나왔으면 R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로드일 때 RG 값이 얼마면 로드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건 수식이 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돼요. 근데 기본 컨셉은 공간상에서 다음과 같은 이런 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쉐입에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보이죠? RG가 이제 스피어라면 이 R값, 레디어스, 그 다음에 씬 로드라면 L값, 그 다음에 디스크라면 이게 R값. 이런 수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기니어 플랫을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Q값하고 정해진 RG가 1.3보다 좀 작은
막 2, 3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무한정 늘리면 안 되고 너무 짧게 해도 안 돼요. 1.3 정도 되는 이 레인지에서 그럼 요 대충 계산 Q값 0.00 얘가 0.009라면 0.003이겠죠. Q값일 거고 그때 나온 RG가 뭐 얼마다 그러면 두 개 곱했더니 이게 1.3이 아니고 4쯤 나왔다. 그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RG 값을 어떻게 꺾냐. 근데 대부분 우리가 Q 제곱하고 그 LNIQ 하면 이게 리니어 해야 돼요. 근데 리니어하지 않고 뭐 이렇게 휘었거나 아니면 가다가 올라갔거나 이거는 뭐냐 어그리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adius of gyration이라는 파라미터를 뽑을 때는 일단 어그리게이션 팩터가 없다면 대부분 리니어로 나오고 그리고 요거 정도의 수식만 지키면 radius of gyration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빅라인에서 뭐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radius of gyration에 대한 것을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리니어 플랫하고 크래키 플랫, 리니어 리전 플랫 해서 뭐 Q의 1승이냐, 2승이냐, 3승이냐 이렇게 따른 거. 또 하나 플랫은 크래키 플랫이 좀 있어요. 크래키 플랫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Q로 하고 이쪽을 Q 제곱 I로 해요.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단백질에서 많이 하거든요. 인텐시티가 이렇게 되면 뭐냐? Q 제곱을 여기다 곱해주기 때문에 0 부분에서는 0이에요. 아까 R 제곱을 곱해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PDDF에서. 그런 유사한 컨셉을 써요. X합수도 이렇게 써요. X합수도 우리가 포리어 트랜스폼 할 때 웨이브 벡터의 제곱을 하냐, 세제곱을 하냐, 네제곱을 하냐, 그냥 K만 곱하냐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기에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피어처럼 돼 있다. 단백질 가지고 이제 폴딩이 돼 있냐, 언폴딩이 돼 있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냥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그래 이게 이제 요거하고 관계가 되겠지. 혹은 요게 가서 풀렸어.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에 뭐 섞여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런 뭐 경향이 없고 이렇게 풀려 있어. 그거는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래키 플랫까지를 하면 이게 이제 뭐 컴팩하냐 아니면 플렉시블하냐 익스텐드 되어 있느냐. 내가 프로틴을 넣었을 때 나오는 피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쭉 떨어졌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치,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면 아까처럼 PDDF도 해보시고 이렇게 크래키 플랫도 해봐서 결국 이거하고 매칭을 해봐요. 아, 이렇게 됐더니 없는 것처럼 생겼더니 어느 순간에는 덴시티를 바꾸고 온도를 바꿨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익스텐드 되기도 하고 살짝 내려오기도 하다. 그러면 그게 플렉스가 풀렸다가 약간 컴팩해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컴팩한 사이즈는 얼마냐? 이렇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분석이 되게 이제 쉬워지고 아까 그 스트럭처 팩터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폼 팩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드 스피어 하면 덴시티가 아웃에서는 제로고 여기에서는 1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덴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여기 수식을 넣으면 하드 스피어에 대한 포리어 트랜스폼을 한 거는 이런 엑스플레이션이 나와 있고 이건 그냥 프로그램 안에 이거에 뭐 저기 뭐 LL이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도 다 있어요. 내가 폼팩트 불러와서 피팅하면 다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얻어본 데이터 스페리컬 샘플을 피팅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얻어진 빨간색 데이터는 이건데 내가 보니까 이니셜 밸류와 아무거나 돼서 했더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덴시티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 피팅하면 잘 맞아요. 그때 이제 하드 스피어에 그 사이즈하고 사이즈 디스트리뷰션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덴시티하고 이런 정도는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삭스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 Q 로그 플랫을 했는데 내가 스피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뭔가 앞쪽에서 이렇게 막 떴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게 스피어 타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어쨌든 플랫한 영역이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 조건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디스크라 아무래도 안 된다고 하면 디스크나 라드일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조금 감을 잡으면 피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포로드 리전에 가가지고는 서피스 볼륨에 대한 똑같은 볼륨은 똑같은데 A하고 B 케이스가 이렇게 그 포로드 리전에서는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서피스 볼륨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 디스턴스,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가까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코릴레이션이 없긴 하지만 디퓨즈 인터피어런스가 이런 텀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았을 때는 굉장히 디스크릿한 인터페이스를 이루고 있다가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인터페이셜 시크니스가 어떻게 달라진다 라는 정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댄스 시스템은 아마 이제 시간상 우리가 조금만 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까까지는 그 여러 가지 컨셉에서 댄스 하지 않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데 댄스 시스템이 좀 골치 아프고 실제는 이제 이것처럼 댄스 하거나 뭐 약간의 댄스 시스템보다는 훨씬 이제 리얼은 더 복잡해요. 근데 댄스 시스템이 이제 시작하게 된 포인트는 어디냐? 아까 제가 파장하고 들어가는 비트하고 여기 디스턴스가 떨어져 있는 디스턴스가 R12가 이제 유사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 나와서 스캐터링 된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스캐터링 된 게 여기 가서 인터피어런스를 해서 컨스트럭티브나 디스트럭티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가 살아남느냐? 이 P는 이제 폼 팩터예요. 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스트럭처 팩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 삭스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제 저거 지우고 싶어. 농도를 바꾸고 싶어. 처음에 굉장히 진하게 해서 찍어봤는데 폼 팩터가 있는 게 아니라 스트럭 팩터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농도를 자꾸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파우더 시스템 방법이죠. 그래서 파우더 갖고 많은 경우를 물론 이제 거기에 라멜라라는 뭐 있던 그 스캐터링이 아니고 디프렉션에 해당되는 건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댄스에 지금 굉장히 골치 아파져. 하지만 이제 제한적으로는 저런 게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파일을 보면 꼭 내가 그 폼팩터 요게 이제 토탈 인텐시티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타내죠. 그 아까 로그로 혹은 QR 스케일로 하면 이 부분이 거의 리니어하게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 실제 낮다가 이쪽에서 약간 피크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스트럭처 팩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건 진짜 커가지고 Q 레인지가 억세스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Q는 억세스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약간 리니어하다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녹색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트럭처 팩터에 해당되는 텀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피팅할 때는 농도를 내가 바꿔가면서 한다면 살짝 저렇게 되면 스트럭처 팩터가 뭘 거다. 모델에 이제 스트럭처 팩터에 해당되는 모델들을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런 분석은 골치 아파서 잘 안 해요. 하지만 이렇게 스트럭처 팩터하고 폼 팩터하고 토탈 인텐시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댄스 시스템에 있다. 그래서 실제 실험하는 시스템을 보면 콜로이달이라든지 폴리머마이셀, 하이드로젠, 멤브레인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제들을 쭉 보여주면 아빠 이제 뒤에서 계속 보여줄 텐데 자이로이드나 스피어, 라멜라 뭐 그래서 실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는 뭐 1대, 2대, 3대, 4냐, 아니면 스피어는 어떻게 되냐, BCC는 어떠냐, 자이로이드 이거는 이제 약간의 요거는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 아니고 디프렉션이잖아요. 스트럭처 팩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규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드 앵글에서 보는 그 일종의 그 스페이스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디프렉션 시어리가 좀 들어와야 돼요. 뭐 이제 제가 여기서 디프렉션 강의는 안 할 텐데 왜 1, 2, 3, 4가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피어의 BCC면 이렇게 나타나고 뭐 FCC면 이렇게 나타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익스틴션 룰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나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 그 삭스 패턴 아무것도 모르고 뭐 디프렉션도 모르겠다. 근데 이 시스템이 이게 원 오브 댐일 거다. 그거 정도만 안다라고 하면 피크 나온 위치를 일일이 한번 다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1, 2, 3, 4 비율로 나왔더라.
아니면 1대 루트 3대 뭐 2 이렇게 나왔더라. 아, 그럼 이 시스템이 헥사고널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퍼런스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밑에 그림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는 이제 댄스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전자 현미경은 좋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 레오삭스 9A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물질에서도 음극이 메조포러스한 시스템이어서 타이타늄이냐 아니면 코발트냐 티냐에 따라서 사이클러빌리티를 볼 때 음극의 나노 사이즈가 그대로 있느냐 아니느냐, 배터리의 음극의 나노 스트럭처가 사이클에도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인스튜션을 한 거예요. 뭐 이거 왁스에서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스몰 앵글 엑셀 패턴을 나타나고 왁스에 대한 디프렉션 NCM에 대한 패턴을 나타나겠죠. 취업 땡기는 거나 온도 올리는 실험도 스몰 앵글 영역하고 와이드 앵글 영역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실험실에서 좀 관심 깊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디멘전 삭스예요. 그러니까 EUV PR, 포토리소 딱 13.5 나오고 삭스 영역 잘 맞잖아요. 그러면 PR로 패턴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이게 측정한단 말이에요. 만든 다음에 놓고 로테이션 시키면서 측정해요. 그러면 어떤 프로파일이 얻어질 거고 이렇게 디프렉션 패턴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건 스몰 앵글 엑스레이 디프렉션이에요. 그래서 얘의 크리티컬 디멘전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패턴을 얻으면 다양한 뭐 시료를 만들고 3D 측정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컷도 하고 피팅도 하고, 그래서 얘가 포토레지스트가 디스턴스가 200 정도고 그 다음에 높이가 현재는 이거지만 더 작은 것도 좀 시도하고 있어요. 80나노고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얻었던 데이터를 쭉 봤더니 이렇게 얻어졌고 QX, QG를 얻어졌고, 실제 이제 얻어진 데이터를 피팅을 해서 봤더니 피팅한 결과가 밑에는 한 80나노쯤 되고 하이트는 200, 그 다음에 사이드 월이 한 85. 그럼 이게 하나만 되나요? 그래서 이 조각을 여러 개를 나눠요. 이건 하나만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피팅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개를 얻어서 다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얘가 어떤 쉐입을 갖는지를 피팅하는 것도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양한 데이터 그 모델, 아까 보여드린 그 산스 이레나나 뭐 이런 거, 이레나 프로그램도 보여드렸는데, 그 인터넷 열심히 네이처 리뷰 22년에 보면 이 메시지로 최근에 뭐라고 나와 있냐,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 AD SAS에서부터 뭐 무료냐 아니면 뭐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컨셉들만 잘 이용하고 내가 측정만 잘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파트는 제가 사실 그 GI 삭스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그래요? 그냥 삭스에서 좀 핵심이 되는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까지 말했던 건 트랜스미션이에요. 트랜스미션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걸 본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QXY, QG, 인커밍, 아웃커밍에 해당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GI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Q 벡터가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가는 게 QX,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래요. XYZ를 정의할 때 아까 투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인스턴트 빔하고 디프렉션 되는 걸 투세타로 정의했다면, 어떤 옛날에는 뭐 이걸 세타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n 남다는 2D 사인 세타가 되는 게 아니고 n 남다는 2D 2분의 세타라고 수식에 적혀있는 책도 있었어요. 그건 여기 요거를 2분의 세타라고 하기 때문인데, 요즘은 많은 경우는 이걸 이제 세타라고 해요. 그리고 빔 디렉션을 갈 때 QXYZ가 디렉션이 정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정하냐, 엑스레이가 가는 방향을 QX, 그 다음에 옆에 쪽이 Y, 이건 QG는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엑스레이가 가는 방향을 QY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2D 면전에서는 그러면 QXYZ 안 하고 Q 패러렐, Q 퍼펜디큘러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 인 플레인에서 내가 QX하고 QY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루트 Q 패러렐은 QG 제곱 더하기 QY의 제곱 이렇게 해서 Q 패러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Q 패러렐, 호리전탈 QX, QY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데, 어쨌든 QG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니, QXY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방향. 문제는 이제 QG가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디스토티드 웨이브인데, 이건 웨이브가 하나도 디스토션이 안 되는데, 이 케이스예요. 그냥 우리가 시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맞고 나오는 케이스. 설명할게요. 웨이브가 디스토션이 된다고 하는데, 시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요것만 혹은 시료가 있는 요것만 보면 될 텐데 리프렉션 된 것도 있을 거고 이 면에서 반사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사하고 굴절을 고려하는데 이 케이스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그냥 빔이 들어와서 이 시료하고만 인터랙션한 요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빔이 달라져요. 빔이 디스토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소리냐? 빔 KI가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먼저 이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반사가 돼요. 그럼 빔 방향이 바뀌었죠. 한번 디스토션이 됐잖아. 이거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엑스레이를 하나를 넣어줬는데 엑스레이가 하나만 생긴 게 아니고 다른 디스토티드 된 엑스레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바로 와서 갈아갔는데 얘가 들어오긴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시료를 지나서 이 서피스에서 반사가 돼서 나가요. 또 다른 게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여기에 반사가 먼저 되고 이 시료로 들어가고 또 굴절되고 이렇게 된 케이스. 요 네 가지, 그러면 앞에서 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근데 비율을 봤더니 여기 정도까지만 고려하면 충분히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QXY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Q 패러렐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QG 방향만 달라지는 거예요. 파란색을 보면 이게 아이디얼한데 파란색 디렉션이 좀 달라졌고 Q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다. 그래서 Q 벡터가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디얼하게는 Q 벡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Q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벡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정보는 Q 벡터가 형성되는 데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시던트 빔이든 거기서 반사된 게 Q가 이게 달라지면 그걸 다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게 디스토티드 웨이브 호모 어프락시메이션이고 저게 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파트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텀 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뭐냐? 이게 반사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사되는 거, 여기서 굴절되는 거, 요런 텀. 그래서 실제로 리플렉션을 두 개를 보정해주는 게 디스토티드 웨이브 호모 어프락시메이션. 그럼 이제 나온 데이터들은 시뮬레이션 여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본 거예요. 실제로 이 본 어프락시메이션 아무것도 안 하고 인스턴트 앵글 알파 CS 했다. 그러면 정선이에요, 정선. 근데 나머지 색깔별로 따라가요. 텀 1 검은색, 그 다음에 텀 빨간색, 빨간색은 이렇게 되는데 텀 2가 나타내는 건 이렇게. 크리티컬 앵글에서만 봅시다. 빨간색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본 어프락시메이션만 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한번 반사된 거. 그 다음에 시료에 반사돼서 들어갔다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처음에 반사되고 실에서 또 반사되고. 이렇게 된 4개가 섞여서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이것처럼 점선처럼 했다. 그럼 때려 죽여도 데이터를 못 맞춰요. 뭐처럼 해야 되느냐? 이 녹색처럼 피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들 직접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이미 이걸 다 고려해서 넣어놨어요. GI 삭스 분석에는. 그래서 다만 컨셉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조금 더 깊은 분석을 한다면 엑스레이 리프렉티비티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료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입사각에 따라서 서피스에 대한 게 달라진다. 혹시 이제 이거는 좀 보면 도움이 될 건데 이거 좀 더 합시다. 그 GI 왁스 하시는 실험하면서 제가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했었던 것 중에 시료 사이즈 어떻게 할까? 자, 시료 사이즈가 10mm도 있습니다. 여기 거리는 200mm예요. 그러면 똑같은 결정면인데 내가 이거 10mm 더 크게 한 50mm 합시다. 50mm 하면 여기하고 여기 결정면이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튀기는 거하고 여기 튀기는 거 똑같은 결정면인데 디텍터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페이지가 2개인가? 실수할 수 있잖아. 페로스카이트인데. 그래서 얘가 쟤를 쪼갰어요. 그냥 굉장히 작게. 한 1mm 밑으로 해서 했더니 이 패턴이 똑같은 시료예요.
그러면 샘플에 대한 사이즈에 의한 현상이 무조건 막스에서는 해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버티컬 빔이 실제로 100마이크론 빔을 0.1도만 넣어도 풋프린트가 얼마나 나오느냐? 0.1도, 80mm.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80mm짜리 시료를 갖고 있어야 0.1도로 집어넣고 풀빔을 쓸 수 있다는 건데 80mm가 아니고 8mm만 쓴다면 센터에 조금만 쓰겠죠. 그래도 그게 낫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이거 온라인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하이트 얼라이먼트, 세트 얼라이먼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트 얼라이먼트 할 때 오버십 되는 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뭐 빈라인마다 틀린데 이띠 같은 경우는 한 7mm, 6mm 정도만 해라. 버티컬 빈이 100마이크론. 아마 나이는 조금 더 작아질 거예요. 5mm 정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인텐시티만 충분하다면 사이즈는 GI 왁스에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사각이 달라지면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달라지는데 그거의 함수가 뭐냐면 일종의 크리티컬 앵글인데 입사각을 바꾸면서 크리티컬 앵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구할 수 있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서피스를 볼래, 벌크까지 볼래,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인데 내가 크리티컬 앵글을 몰라. 이 시료에. 그 크리티컬 앵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일렉트론 덴시티에 대한 거랑 이 물질의 덴시티를 알면 그거로부터 크리티컬 앵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식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크리티컬 앵글을 구하려면 이 물질의 뭐 리니어 옵섭션 코에피션트라든지 이게 다 덴시티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덴시티도 잘 몰라요. 그 물질에. 어떻게 구해야겠냐? 엑스레이 리프렉티비티 해야지. 근데 엑스레이 리프렉티비티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외부 빛나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는 빛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요네다 픽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요네다 픽이 신기하게도 크리티컬 앵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텐시티가 확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흡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입사각을 바꾸면서 보면 크리티컬 앵글 근처에서 인텐시티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이게 요네다 픽이다. 그리고 입사각을 0.01도 강도로 바꿔. 그리고 여기에 인텐시티만 열심히 추적해요. 그럼 실제로 이런 프로파일 나와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크리티컬 앵글을 이렇게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크리티컬 앵글이 이 에너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요네다 픽이 왜 이렇게 됐다. 이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네다 픽은 디퓨즈 스캐터링에 해당되는 거여서 어디나 그 서피스가 굉장히 러프하지만 않으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요네다 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픽의 인텐시티만 추적을 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실제로 디프렉션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었는데 내가 아까 그 헥사곤 파이파이 스태킹에 대한 왜 필요하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얻고 싶어요. 근데 실제 그 백그라운드, 그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빼줘야 되죠. 그래서 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이미지 투 이미지 네스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서 실제 얻어진 데이터, 백그라운드, 그리고 파이널 얻어진 데이터 이렇게도 한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거 보면 돼요. 아까 그 GI SAX를 이제 HIP GI SAX 이거는 리눅스에서 돌아가서 저는 이거 안 써요. IS GI SAX 쓰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아까 폼 팩터 2D에서 나는 내가 만든 게 뭔지 모르지만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대부분 스피어냐 뭐냐 패턴 보면 시뮬레이션 해서 보면 내가 가지는 2D 패턴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적어도 폼 팩터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가자면 뭐 이런 시스템이냐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피팅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고 폼 팩터만 갖고 하려면 앞에 정도 하고 이건 폼 팩터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스트럭처 팩터가 좀 들어가는 여기까지도 저 프로그램을 쓰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DWBA Distorted Waveform Approximation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거 앞에는 Born Approximation만 하는 트랜스미션 삭스에 대한 컨셉이 있으니까 보면 되고 뭐 두 개를 아까 뭐 비교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패턴들 이렇게 서로 달리 피팅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직접 GI 삭스 갖고 패셋 오리엔테이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의 페셋 디렉션이 어디냐. 그래서 GI 왁스로 111 디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시료를 돌려가면서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찍었더니 아까 그 포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쪽으로 면이 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봤더니 54도 매직앵글, 거기로 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돌리면 피크가 이렇게 돼서 45도로 뛰고, 실제 얻은 데이터, 그 다음에 IS, GI 삭스로 얻은 시뮬레이션 얻은 데이터, 시뮬레이션 할 때 이 사이즈의 베리에이션 주고, 웨이브랭스의 디스퍼션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이렇게 피팅을 해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었죠. 실제 여러 가지 면이 나타나면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자라나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입사각 디펜던시, 아까 좀 낮을 때, 높을 때, 그래서 서피스에서는 굉장히 오더링이 잘 된 실린더지만 벌크로 가면 이렇게 랜덤 오리엔테이션이 된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히팅에 나가면서 구조가 변해가는 거, 타입 A에서 타입 B로 혹은 믹스되는 게 이제 실험실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 실험실에서 한 건데,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피팅. 여기에는 아까 스트럭처 팩터하고 폼 팩터가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실제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들도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빔라인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알고 싶은 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렉트론 덴시티의 디스트리뷰션, 이게 어떻게 그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거를 내가 이미지만 봐도 2D 이미지만 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그거 하니까 인시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시츄 내가 온도도 바꿔보고 압력도 바꿔보고 뭐 분위기도 바꿔보고, 그러면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고, 그것만 할 게 아니고 그걸 엑스압스로도 해보고 포토 에미션도 해보고 이미징도 해보고 디프렉션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걸 좀 종합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레디에이션 데미지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로봇 시스템, 난 밤새도록 하기 싫어. 그래서 안윤주 박사님 로봇 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얻은 데이터 오토매틱하게, 저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스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반도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프닝 옵사이드 2나노, 3나노거든요. 2나노, 3나노면 굉장히 시그널이 약하단 말이지. 근데 얘의 페이즈도 알아야 돼. 이게 테트라고나냐 오르손빅이냐. 테트라고나랑 오르손빅이 되게 가깝거든요. 구별이 안 돼. 근데 인텐시티도 약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디노이징에 대한 AI 기법이 들어오거나 혹은 머신러닝,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데이터 어널리시스까지 그렇게 들어와 있는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스몰 앵글 플러스 와이드 앵글. 스몰 앵글 하면서 와이드 앵글 찍는 이유가 하이로라키컬 스트럭처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노에서부터 고응수성 레벨까지를 한꺼번에 얻으면서 거기에 만약에 내가 다른 메탈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엑스압스까지 적어도 3개 정도가 컨비네이션 된다. 메탈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트랜지스터, 올게닉, 혹은 뭐 태양전지, 페로스카이트를 포함한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그 다음에 촉매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잘 해볼 수 있는 빔라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2D 디텍터가 가속기에 있는 삭스 빔라인이 있어요. 다른 빔라인은 대부분 스캐닝이에요. 2D가 있다라는 레졸루션은 조금 놓칠 수 있지만 인시츄를 할 수 있고 하이 스루풋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빔라인을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